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일들이 전혀 국민들께는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저널리스트면서 또 언론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인데 이름이 진 커밍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분으로 지금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JEAN 썼으니까 진 혹은 제인 아니면 지안 이런 식으로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패밀리 네임이 커밍스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아마도 결혼을 해서 남편 성을 따라서 쓰는 미국의 그 호적 제도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미국 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은 미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간과하고 빠뜨리고 있는 일이 있다. 그건 다름 아닌 트럼프가 시작한 무서운 수사인데 과연 이 트럼프가 시작한 이 무서운 수사에 이 수사망을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지금 소제목이 달려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내용이 다소 여러분들 듣다 보시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매우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이기 때문에 좀 편폭이 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법무부 해외 부패 방지법 FCPA 집행 지침 발표에 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이 FCPA는 Foreign, C는 Corrupt, P는 Practices, A는 Act. 그래서 FCPA 이렇게 하는데 보통 해외 부패 방지법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자, 이 바로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인데요. 지나간 6월 9일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해외 부패 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집행 재개 지침을 발표하면서 국가안보와 연계된 초국적인 부패 및 자금 세탁 사건에 대한 강화된 수사 방침을 공식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관련했을 때 매우 중요한 법안이었습니다만 당시 한국에서 대선이라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무도 이 중요한 발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한국의 좌파 주류 언론들 또한 일제히 침묵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6월 3일 한국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속에 정국이 급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6월 5일 대법원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박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4일 뒤인 6월 9일 미국 법무부는 적대국 연계 부패 및 자금 세탁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집행 지침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타겟에 해당될 수 있는 쌍방울 북한 송금 사건은 미 법무부의 발표 직전에 이미 한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국제적 시그널은 당시 한국이
대선 충격과 정권 교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던 상황이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재명 정권 출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정치권도 일제히 침묵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이 중대한 행정조치는 국민들 눈에 전혀 띄지 않은 채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조치가 왜 중요한가 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이재명이 당선 직후 이재명의 북한 커넥션 수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공식 선포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해외 부패 방지법 FCPA의 남용을 막고 미국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해당 법의 신규 수사 기소를 18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 14209호를 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중단이 아닌 국가안보 중심으로 해외 부패 방지법 FCPA를 전면 개정하고 법조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휴직이었습니다. 그 후 6월 9일 미국 법무부는 개정 지침을 발표하면서 FCPA 해외 부패 방지법 집행을 재개하였습니다. 핵심은 일상적 기업 활동은 유연하게 돼야 돼 북한, 중국, 이란 등 적대국, 카르텔,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된 부패와 자금 세탁을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수사는 법무차관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법방해, 범죄 의도, 은폐 여부, 기업에 미치는 부수적 피해까지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부패 방지법 FCPA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제범죄 대응수단으로 재무장하면서 단순한 민간 기업의 실수성 뇌물보다는 적대국과 연계된 구조적 부패, 달러 기반된 초국적인 자금 세탁,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범죄에 수사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쌍방울, 북한 대북 송금 사건처럼 적성국과 연계된 자금 흐름을 정조준한 수사 체계로의 전환이며 실제로 관련 인물들이 이 법 발표 직전에 유죄가 확정된 만큼 미국 수사에 강력한 근거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한 압박, 한국 내 반미 성향 정권 견제, 자유진영 질서 강화라는 다층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 국제자금 범죄 대응, 동맹국 내 친북 정치 세력 견제 전략이 교차하는 최적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트럼프 법무부의 해외 부패 방지법 FCPA 지침에 모두 부합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핵심 내용에 이재명이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이 해외 부패 방지법 FCPA 항목에 따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국가안보 위협 항목입니다. 이재명 사건은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북한과의 자금 거래가 핵심이며 이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 및 자유진영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적대국 연계 범죄입니다. 북한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적성국입니다. 북한과의 외화 송금은 IEEPA 국제긴급경제권법 또 FCPA 해외 부패 방지법 OFAC 해외 자산 통제국 제재 규정을 동시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OFAC 해외 자산 통제국은 테러 단체, 마약 카르텔, 제재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이 해당되고 이들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초국적 자금 세탁 구조입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은 홍콩, 중국 등을 통한 우회 송금, 외화 은닉, 정치 목적의 자금 조성 등
전형적인 자금 세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 연루 가능성입니다. 해당 송금이 달러로 이루어졌고 스위프트망이나 미국 중개은행을 경유했다면 미국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정치 고위층 개입입니다.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은 유죄가 확정되었고 송금 목적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직 대통령의 직접 연루 가능성을 의미하며 미국을 기준으로 매우 중대한 수사 사유가 됩니다. 쌍방울 전체 북한 송금액 800만 달러에서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 약 42억 원이 쓰여졌다고 검찰이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북한까지는 차량으로 한두 시간 거리인데 그 비용이 42억 원에 달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 교류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대가성 거래 또는 불법 자금 흐름을 강하게 시사하며 미국 FCPA 부패 방지 금지법 수사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트럼프 미 법무부가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부패 방지법 FCPA 수사 착수입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금 세탁 부패 행위는 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범죄 구조가 입증되었고 6월 5일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미국이 수사에 착수할 명분과 정당성은 충분하고도 충분합니다. 달러 송금 경로 및 금융망 추적입니다. 해당 자금이 달러로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고 스위프트망이나 미국계 은행을 경유했다면 미국 관할권이 적용됩니다. MLAT 국제형사 사법공조조약 활용 분야입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계좌 내역, 금융자료, 통신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므로 공조 요청의 법적 정당성이 강화되겠습니다. OFAC 제재 리스트 등재. 쌍방울 고위 인사들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참모진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및 제3국 은행과의 거래도 차단됩니다. 북한 노동당과의 금전 연계는 OFAC 제재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리코법, RICO법이죠. 이 리코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우회 압박입니다. 형사 기소가 어려운 대통령 신분 특성상 리코법, 조직범죄법에 해당하는 이 법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우회적인 법적 압박이 가능합니다. 쌍방울이 미국 내 법인이나 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 이재명의 연루 정황을 공식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자금세탁방지법 AML 및 대북제재 위반 수사입니다. 북한 조선노동당에 송금된 외화는 테러자금 및 외환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범죄로 즉시 수사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CIA, DNI 등 정보기관 방첩 수사 가능성입니다. 북한 또는 제3국 정보기관과의 접촉 정황이 포착될 경우 자금 흐름은 정보기관을 통해 감시, 분석,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부 및 백악관의 외교적 대응입니다. 한국 정부가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재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식 항의 및 경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미 FTA, 방위 분담, 기술 협력 등 실질적 외교 현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트루스 소셜 및 공개 행정사안을 통한 국제 여론 압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직접 이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 감시를 불러일으키고 한국 내에서도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쌍방울, 이재명, 북한 간의 송금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통해 범죄 사실로 규명된 국제 자금 세탁 사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해외 부패 방지 금지법 FCPA 집행 전략, 즉 적대국과 연계된 부패 척결, 동맹국 내 친북 세력 견제, 국가안보 중심 수사 우선순위라는 세 가지 수사 원칙과 정확히 일치하는 전형적인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한국에서 형사 기소로부터 면책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 정보 압박은 피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개정된 해외 부패 방지법 FCPA는 단순한 기업 뇌물 방지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안보와 연결된 정치권, 기업, 적성국의 결탁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재명은 이 모든 수사 요건에 해당되는 중대한 혐의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리코 법은 복수의 인물 또는 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불법 행위, 즉 자금 세탁, 외환거래 위반, 대북 송금 등을 반복했을 경우 그 전체를 조직범죄 네트워크로 규정하고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이재명, 쌍방울, 북한 간 연결 구조는 이러한 리코 적용 요건에도 충분히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쌍방울과 북한 아태위 간의 직접적 거래, 이를 주도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뇌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 기업, 적대국 간 공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 내 핵심 측근들까지도 수사 대상 또는 피고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 나이지리아의 대통령 사니 아와차 일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칠러 성향의 대통령 야누코비치 측근들에 대해 리코 법을 기반으로 한 민사소송 및 자산압류를 통해 국제적으로 고립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을 형사 기소하지 않더라도 리코 민사소송 또는 쌍방울의 미국 자유사를 통한 우회적 소송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소송의 목적은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이재명을 국제적 부패 공모자로 공식 기록에 남기고 그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며 대북 자금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리코 법은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을 직접 형사 기소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법적 압박과 외교적 제재를 가능케 하는 유효한 통로입니다. 지금 이재명 쌍방울 북한 간의 이 사건은 그 구조와 정황면에서 리코 요건에 완벽하게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한국 내 면책 특권이 있을지는 몰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법무부는 미국의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그를 기소하고 국제적으로 수사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거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적용되는 국가를 방문할 경우 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대북 송금은 있었지만 당시는 지금처럼 해외 부패 방지법 FCPA나 대북 제재법이 지금처럼 강화되기 이전이었습니다. 미국도 전략적 이유로 이를 묵인하거나 외교적으로만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바꾸고 수사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대북 송금은 이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고 대북 송금, 적대국 연계, 정치 고위층 개입은 모두 FCPA 해외 부패 방지법 수사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재명은 예전과 다른 시대에 대북 송금 관련 혐의를 가진 상태에서 정권을 차지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은 그에게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법을 바꾸며 법 조망을 빠져나가려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 문제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본 칼럼의 모든 내용은 필자인 진 커밍스의 지적 재산이고 사전 동의 없는 언론사의 무단 복제, 편집, 전제는 금하고 있습니다. 출처를 밝힌 SNS 공유는 허가합니다. 자, 지금 미국은요,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 형사 재판소의 회원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대북 제재 법안을 내려놓은 노스코리아 생션을 위반한 명백한 근본 대북 불법 송금은 틀림없이 미국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로 진행이 되겠고, 또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세계 어디를 대통령이다 하는 자격을 갖고 갔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미국 요원들 혹은 인터폴 요원들에 의해서 현장에서 그대로 체포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캐나다 알버타에서 열렸던 G7 정상회담에서 정말 천국을 벌렸죠. 초청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가고 또 하루 늦게 가고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워싱턴 돌아가는 바람에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 6월 24에서 26일까지 있었던 벨기에 헤이그에서 있었던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초청을 거부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와서는 7월 말에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또 조율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율 호소인이라도 된 사람들 같습니다. 자, 지금 80억대 이상의 부를 축적한 부동산 전문가가 지금 국가안보실 실장이 됐어요. 유성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금 미국 가서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지금 국무부 홈페이지에 어딜 봐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유성락을 만났다는 얘기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마르코 루비오를 만난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자, 여기다 설상가상입니다. 이현주가 대미 특사 단장이 되면서 또 무슨 국회의원 아이들 맷하고 그 80이 넘은 노망난 늙은이 한 사람이 미국의 특사로 간다고 부릅니다. 과연 비자는 나올까요? 에스타는 발급이 될까요? 지금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영어를 별로 못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거기 가가지고 통역사 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아니, 특사단으로 간 사람이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이 가서 거기서 만약에 통역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전달하려고 합니까? 참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죠. 김종인 씨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사람의 경력은 옛날 옛적에 외국어대학교 도곡갈 나와서 독일에 유학 가서 독일에서 동문학을 한 게 아니라 무슨 경제학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독일어는 출중할지 몰라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결혼한 부인의 바로 그 삼촌인가 작은아버지인가 하는 분이 당시 최장수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아마 김정일 씨인가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분의 조카 딸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그냥 독일에 갔다 와서 당시 별 사람들이 없는 시절에 대통령이 집무하시던 청와대로 들어갔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처갓집 배경을 이용해서 무려 비례대표만 5번인가 한 사람 아니에요? 자, 이런 어찌 보면 우리 우파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이 지금 무슨 자격으로 거길 간다고 그걸 덥석 물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자 받는 과정서부터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험담하고 힐난하고 욕을 해댔던 그런 김종인의 과거의 역사가 드러날 경우
아마 미국 출입 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현주 씨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라고 막 거길 가는 모양인데 이현주 정도의 실력과 외모를 갖고 워싱턴의 화이트하우스에서 문을 열어줄까요? 응? 아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보는 눈이 높으신 분인데 이현주를 보고서 과연 오케이 베이비 컴인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0%입니다. 가능성은. 자 그러면 자 영어도 잘 안 되는 애들을 지금 대통령 특사랍시고 보낸다. 1등석을 타든지 또 그리고 폼 잡고 가겠죠? 그럼 가서 만약에 워싱턴에서 덜레스 에어포트에서 입국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바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 이와 같이 좀 참담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미국에서 계시는 이 진 커밍스의 이 지적 재산을 제가 너무나도 분석을 잘 해놓고 훌륭한 얘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